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오늘 이분과 함께 해볼 텐데요. 실제로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네. 저도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우리 성상현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 미국 지금 돈 많이 풀었다. 네, 2분기 뭐 좀 위험하다. 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주셨었는데, 자, 오늘은 거기서 또 업데이트된 내용들, 혹시 바뀐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서 지금 또 투자에 관한 한번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돈 많이 푸는 거는 여전히 많이 풀는 예, 상태죠, 지금도. 연중 계속 그럴 것 같은데 지금 2분기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돈 푸는 거? 네, 돈을 푸는 것보다 돈을 지금은 이번에 2분기 때는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재무부가. 돈을 줄인다고요? 네. 유동성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게 아니고,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네. 늘릴 거로 네. 보신다는 거죠? 지금의 성장이나 물가가 어느 정도 과열 수준에 왔거든요. 네. 그래서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월 말부터 2분기에 대한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를 했었어요. 2분기는 우리가 단기 국채는 줄일 거다. 네. 그리고 장기 국채는 늘릴 거다. 실질적으로 단기 국채를 줄이면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됩니다. 그리고 장기 국채를 늘리면 장기 금리의 상승 여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둘 다 유동성 측면에서는 좀 악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심층적으로 말씀드리고, 네. 제가 뭐 계속 방송에 지난번에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좀 빠르게 넘어가고, 예. 그때 말씀을 좀 안 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좀 깊이 좋습니다.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인 얘기 시작 전에 돈을 이제 줄였다가 이제 다시 늘릴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2분기 줄였다가 하반기 늘릴 거다. 늘릴 예. 거다. 예.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늘 미래를 이렇게 전망하면서 네. 미래에 뭔가를 기대하면서 가잖아요. 네. 그럼 지금 만약에 단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하반기부터 다시 올릴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주가가 떨어지진 않겠네요? 이게 2분기 때 줄일 건데 네. 언제까지 줄일 거냐면 성장과 물가가 둔화될 때까지. 그래서 저는 2분기 때 재무부의 계획대로 유동성이 줄어들고 네. 성장과 물가가 둔화되면서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면 네. 다시 하반기 때 재무부는 그 국채 발행량을 다시 늘릴 겁니다. 근데 주식 떨어지는 거 보고 주식 떨어진다기보다는 물가랑 성장이 떨어지는 거 보고. 예. 그래서 지금 너무 과열되는 부분들을 좀 톤 다운 시킬 건데 주식시장이 이거를 버틸 수 있을지 못 버틸지는 주식시장이 그 기업들의 체력 있잖아요. 그 부분이 될 건데 지금 보면 유동성을 조금만 줄이니까 금리랑 환율은 지금 이미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주식시장만 지금 여전히 좀 강세인 상황이긴 하거든요. 음. 근데 뭐 아시겠지만 4월 초부터는 미국 주식도 올라가다가 지금 약간 쉬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 하락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크게 하락은 안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좀 이제 성장과 물가가 좀 둔화되는 시기에서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뭐 재무부 얘기부터 가나요? 네, 재무부. 일단 저는 올해 연준보다 재무부의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얘기는 하셨었죠. 네, 그래서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랑 성장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정해졌습니다. 물가는 공급자를 계속 우대를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공급망을 확대시키면서 중국을 배제시키면서 네. 다른 공급망을 풀면서 물가를 조절을 하려고 하고 있고, 성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미국이 지금 성장 둔화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미국은 보통 성장 둔화가 되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거든요. 근데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법이 아니라 국채를 더 풀어서 돈을 더 많이 조달해서 그 돈을 시장에다 더 뿌립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성장을 이끌어낸 다음에는 재정 흑자로 돌릴 수 있겠다라는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의 방식으로 지금 우리의 방식으로 미국의 지금 정책을 보면 안 되고, 네. 미국은 지금 방향 자체를 우리가 지금 힘든데도 불구하고 더 빚을 내서 그 빚을 기업들 최대한 잘 갈 수 있는 기업들한테 풀어줘서 그 기업들이 미국의 성장을 끌어올리고 그러면 다시 흑자로 그 세금 정책으로 흑자로 다시 돌릴 수 있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 정부 자체가 허리띠를 졸라맬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눌러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네. 근데 이제
미국 정부는 오히려 기업들 특히 그 중에서도 잘 나가는 기업들을 더 밀어줘서 그 친구들이 더 많이 가면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미국은 실질적으로 올해 키워드가 네. 유동성, 그리고 감세, 그리고 보조금 이거 세 가지를 가지고 미국의 성장과 물가 그리고 미국의 그 지금 주식시장 다 이 세 가지에서 움직일 거라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세 가지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화폐 있잖아요. 화폐. 네. 그 통화량. 그 통화량은 실질적으로 2023년부터 줄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동성은 엄청 풀리고 있거든요. 네.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통화량이 하는지. 줄어드는데 어떻게 유동성이 풀리지?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은 그림자 은행을 통해서 화폐에 대한 유통 속도를 빠르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빠르게 돌게 하는 거에 이제 실질적으로 유통 속도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미국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 국채를 다시 이 국채를 시장에서 조달을 해서 다시 시장에서 조달을 해서 돈을 땡기면 그러니까 그 그림자 그 은행을 통해서 화폐 유통 속도를 좀 촉진시킨다고 하는 게 원래 통화량을 올리면서 경기를 네. 이렇게 완화시키는 방법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면 네. 연준이 그걸 샀어요. 그러면 유동성이 풀리거든요. 네.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유동성이 풀리는 방법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방법은 미국이 국채를 발행을 하면 연준이 그걸 사지 않습니다. 연준은 더 국채를 팔아요. 네. 그런데 이게 누가 사냐 하면 MMF의 대출을 통한 헤지펀드들이 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MMF에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국채를 계속 사도록 지금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거는 미국 정부가 화폐를 그렇게 공급하지 않으면서도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시장의 유동성이 어떤 식으로 공급이 되냐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이걸 연준이 사면 네.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오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만약에 MF에 있는 돈들이 이 국채를 사준다고 하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원래 위험 자산에 가고사 이렇게 지금 가야 되는 자산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돈을 정부가 국채 발행하는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정부는 그 돈을 조달을 해서 실질적으로 뭐 엔비디아나 그리고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대기업들한테 그 지원금으로 보조금 형태로 뿌려주는 구조입니다. 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미국이 유동성을 많이 푸는데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연준이 거기서 그 채권을 사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정부가 채권을 발행을 해도 네. 연준이 사주는 구조가 아니라 시장에 지금 놀고 있는 돈들, 특히나 MF에 있는 돈들을 끌어온다고 하면 미국은 국채를 그냥 현금으로 해서 바꾸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인플레이션을 유발 안 시키면서도 팔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네. 어쨌든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죠. 네. 국채를 발행을 해갖고 예전에는 연준이라는 데서 그 국채를 사서 경기가 네. 둔화가 됐을 때는 돈을 정부한테 주죠. 네. 그럼 정부는 그 돈을 막 쓰면서 경기를 부양을 시키고. 네, 그럼 인플레이션이 다만, 오죠. 그렇죠. 네. 그 부작용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네. 건데 네. 그렇게는 하지 않고. 네. 그래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연준이 사는 게 아니고 MMF 같은 초단기 자금 운용하는 데 그 자금을 끌어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요. 네. 그럼 이제 정부는 그 돈을 땡겨서 네. 그 돈을 엔비디아든 뭐 하여튼 핵심 몇몇 IT 기업들의 반도체 회사들이 이런 데 이제 뿌리고 네. 네. 그럼 이제 시중에 돈이 도는 건 아니고 몇몇 기업들에 그렇죠. 몰려서 돈이 네. 이제 가는 거죠. 네. 그거를 코로나 때처럼 전 구미한테 뿌려주고 이러면 이게 정부가 지출을 그런 방향으로 하면 인플레이션 올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대기업들 특히나 미국이 앞으로 10년간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 중심으로 특히나 대기업들 중심으로 돈을 네. 뿌려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는 게 아니라 성장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러면 그게 당연히 또 정부의 세수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1990년도에 클린턴 정부가 했던 방식입니다. 아 그래요? 네, 미국의 미국 기업들한테 그때 당시에 감세를 해줬거든요. 감세, 세금을 덜 내게 하는 거잖아요. 네. 너 돈 많이 벌어라. 그러면 이게 사람들은 그냥 감세 정책이 포퓰리즘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감세 정책은 기업들이 잘 나가는 특히나 잘 나갈 때 뭐 무슨 혁명이라고 그때는 IT 혁명이 왔었거든요. 네. 그런 혁명이 올 때 기업들이 더 잘할 수 있게 돈을 풀어주면 그리고 세금 정책을 해주면 그게 경제에 대한 파이를 더 키우는 방식으로 갑니다.
지금 약간 얘기가 어렵다고 네. 하신 분들 많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부가 돈을 그냥 전 국민에 쭉 뿌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채권을 통해서 돈을 조달을 한 돈을 예예예 몇몇 기업들한테 몰빵으로 뿌릴 수도 있는데 네. 몰빵으로 뿌리게 되면 적어도 이 기업들로 인한 국가 경제의 전체적인 성장이라는 아주 효과가 있고 대신 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르지 않는 그 효과를 노릴 수가 있고 네. 만약에 전 국민에 쭉 뿌리면 전체적으로 소비는 살아나겠지만 물가가 올라가는 네. 그런 이제 부작용이 네.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불만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불만이 당장은. 있죠. 왜냐하면 몇몇 우리한테 다 와야 될 전 국민에게 와야 될 혜택들이 몇몇 기업들한테 너무 몰빵이 되니까 네. 당장은 좀 불만이 커질 수는 있겠네요. 네, 국민들의. 전 국민뿐만이 아니라 그 뭐 빅테크, 뭐 메가니피센트 7, 5 이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다 지금 쩔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돈이 없어요. 네. 돈을 조달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금리는 이미 엄청 높은 상황이잖아요. 시장에서 얘들이 대출을 해서 자금을 더 조달을 하려면 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조달도 못 합니다. 투자도 못 하고. 근데 대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대기업들한테 더 보조금을 지원하는 구조예요. 지금 미국 정부는. 네. 더 잘해라, 더 잘해라. 대신 미국을 위해서 잘해라. 음. 그 방식이 지금 가고 있고 그 핵심 산업으로 반도체랑 AI 쪽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추가로 인프라 쪽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방향으로 지금 경제 정책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신 이렇게 되면 채권은 어떻게 되고 주식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일부 경제학자들이나 뭐 시장 뭐 참가자들이 있지만 저는 지금은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유동성을 푸는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돈을 푸는 거랑 유동성 푸는 거랑 같은 말 아니에요?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폐는 줄이는데 네. 통화 속도를 올리면서 유동성을 지금 공급하는 방식이니까 정부가 국채를 찍어내는데 그거를 연준이 사주면 화폐량이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정부가 국채를 찍어내는데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그건 그냥 시장에 있는 돈으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 방식이기 때문에 대신 그 돈을 땡겨왔으니까 그 네. 돈을 정부는 또 어디든 쓸 수 있겠죠. 원래는 이게 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때 사줄 사람이 없으면 네. 시장이 쇼크가 오거든요. 근데 지금 MF라는 거대한 지금 자금이 있잖아요. 네. 그 자금을 지금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옐런은 지금 그 몇 BP에 대한 메커니즘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MF를 끌어올 수 있을지. 네. 이거 말로 끌어오겠다라고 하면 절대 시장은 안 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매력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주면 시장은 알아서 옵니다. 그게 지금 2분기 때 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궁금한 게 예를 들어 그 뭐 빅테크들한테 만약에 돈을 쏜다고 치면 네. 네. 결국은 이제 그들이 뭐 여기저기 뭐 데이터 센터 세우고 뭐 하느라고 이제 돈 막 쓰겠죠. 네. 투자하고. 그럼 그 돈이 결국은 전 국민한테 다 $1,000씩 뿌리는 것처럼 즉각적인 효과는 아니더라도 네. 결국은 저 물가를 올리는데 뭐 공사 대금 지급하고 공사에서는 또 열심히 또 잘 됐으니까 또 그 사업한 돈을 또 직원들 돈 주고 하면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물가 네. 인상하는데 조금 시차의 문제이지 결국은 같은 효과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가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이제 양극화가 심해질 거 아닙니까? 네. 그 심해지는 상황을 어느 정부든 이거를 견디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선택을 과연 쉽게 할 수 있는 양극화는 1970년대부터 일어났어요. 그랬겠죠. 아직까지도 계속 양극화입니다. 네. 양극화는 앞으로도 더 일어납니다. 그걸 더 심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 정책은. 근데- 이게 네.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렇게 안 하면 네. 성장을 죽이든지 물가를 폭등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포기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을 하는 거고 미국도 근데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기준금리가 올해 하반기 정도면 인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도 수준까지 하면 물가가 크게 자극이 안 되면서 네. 우리가 인하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건이 만들어지겠네? 그런데 지금 2분기 때 약간 물가에 대한 우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좀 하는 상황에서 2분기 때 그럼 이런 상황이면 유동성을 좀 줄여서 시장에 대한 물가에 대한 우려와 좀 성장을 약간 죽이더라도 시장에 대한 물가의 우려를 좀 낮추자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정말 그런 이제 목적이라면 네. 물가에도 영향을 좀 덜 주면서 성장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네. 예를 들어 그 빅테크들은 압도적으로 감세를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들이 돈을 받는 것 같은 효과를 노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들은 그걸로 열심히 투자해갖고 성장도 이끌어가고 대신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뿌렸으니까 물가에도 별로 영향은 없을 거고. 네. 그래서 더 땡큐 아닌 근데 AI나 빅테크 지금 성장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의 10년 육성 산업입니다. 네. 이거는 계속 가도록 만들어 주는 게 엄청나게 투자를 해줘야 된다. 네. 아, 그래야지 국가에서도? 다른 나라는 따라잡히지 않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 하려고 하는 방식이 유동성 정책입니다. 네네네. 그 방식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요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네.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정프로님이 이제 요거 좀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네. 질문 답변 if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이게 이렇게 써왔습니다. 질문 유동성이 확대되면 주식시장이 상승하는가? 아 준비하셨구나. 예스. 그런데 왜냐? 유동성이 결국은 통화량 곱하기 통화속도거든요. MV거든요. MV. 네. M 곱하기 V. 네. 그거는 유동성이기도 하지만 성장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화 속도가 올라가면서 유동성이 올라가면 성장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 자산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유동성이 들어가면 주식시장이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유동성이 들어가면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면 성장률이 올라가니까 위험 자산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성장이 유동성 많이 좋아지면 풀린다고 무조건 돈 많으니까 그냥 주식 오른다 이건 아니고. 유동성 풀리면 뭐 채권 갈 수도 있고 뭐 부동산 갈 수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근데 유동성이 풀리면 지금 어떤 쪽에 제일 좋을까? 성장이 좋고 금리가 높으니까 지금 부동산이나 채권보다는 주식시장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네. 그게 주식시장으로 빠르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이게 어떤 식으로 유동성을 공급을 했냐라고 하면 통화 속도를 올리는 방법을 아까 제가 그림자 금융을 통해서 올렸다 했거든요. 네. 정부가 국채를 풀어요. 국채를 발행을 해요. 그런데 헤지펀드는 이 국채를 사고 싶어. 음.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MMF가 헤지펀드에 돈을 빌려줍니다. 네. MMF는 남는 돈이 많잖아요. 음. 헤지펀드 돈을 빌려주면 헤지펀드가 그걸 삽니다. 네. 이 메커니즘인데 이게 다 금리를 통해서 움직이는데 정부는 예를 들어서 5.35%의 채권을 발행을 해요. 네. 그런데 MMF는 지금 모든 돈을 5.3%에 대한 영래포의 돈을 거의 대부분 넣고 있거든요. 근데 헤지펀드가 5.31%의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네. 그러면 MF는 5.31%니까 0.01% 높잖아요. 그럼 돈을 빌려줘요. 그럼 헤지펀드는 그 빌린 돈을 가지고 채권을 삽니다. 그럼 헤지펀드는 5.31%의 돈을 빌려서 5.36%에 사잖아요. 네. MF는 5.3%에 있는 돈을 5.31%의 돈을 빌려주잖아요. 네. 정부는 그냥 5.36%의 돈을 찍잖아요. 그럼 연준이 안 사도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시장을 돌리면서 유통 그 헤지펀드가 무한정으로 지금 단기 국채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MMF는 직접 못 사요? MMF 살 수 있는데 네. MMF는 변동성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채권이면 단기 국채라고 하더라도 네. 매일매일 금리는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자본 차익이라는 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MMF는 불안정한 5.36%보다 안전한 5.31% 그냥 대출 금리로 그냥 찍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MMF가 채권도 들고 있지만 영래포라고 하는 5.3%의 돈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헤지펀드가 5.31%의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영래포 5.3%에 있는 돈들을 그냥 빌려주는 겁니다. 계속. 그럼 헤지펀드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채권을 사고 정부는 또 찍어내고 네. 네. 이게 계속 돌면 연준이 굳이 채권을 안 사줘도 헤지펀드가 사주고 이 헤지펀드는 MF에 있는 돈을 끌어오는 거고 이 메커니즘이 돌면 유통 속도가 빠르게 돕니다. 헤지펀드는 돈을 다 빌려서 사는 거니까 자기들은 뭐 돈을 안 가지고 있어 사는 거잖아요. 빠르게 돈다는 게 어디를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와 시중에서 정부와 정부와 자산시장 간에 연준이 가져가는 것보다 이게 더 빨리 돌아요? 연준이 가져가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폐가 늘어나고 네. 인플레가 자극되잖아요. 그건 빼고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되면 이제 MMF 돈을 헤지펀드가 빌려서 네.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네. 이게 이제 시중에 돈 도는 속도는 빨라진다는 말씀인 네.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헤지펀드 중간에 뺀다고 치면 네. 그냥 MMF가 지금 연준이 발행하는 국채를 다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 통해서 오는 거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MMF에 있는 돈들을 미국 정부가 채권으로 채권과 지금 교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교환한 돈을 가지고 빅테크든 AI든 이쪽으로 지금 보조금을 뿌려주고 있고 인프라 까는데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이 지금 성장과 물가를 지금 관리하는 유동성 방식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2분기 때는 좀 줄어들려고 이런 방식을 2분기 때는 톤 다운 시키겠다고 정부가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것도 써왔습니다. 현재 2분기 향후 전망. 그래서 이 표를 좀 보시면 네. 단기 국채를 발행을 해서
네. 연준의 MF에 있는 영래포 계좌에서 돈이 쭉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단기국채를 발행을 하면 네. MF와 영래포에 넣고 있는 계좌를 헤지펀드에 돈을 빌려주고 헤지펀드는 그걸 사는 구조를 제가 그냥 그래프 두 개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럼 결국은 단기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MF에 있는 연준의 영래포 계좌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영래포에 있는 계좌들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시중에 이제 그 헤지펀드를 통해서 돈이 이제 자산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네. 그런데 2분기 때 정부는 이 물가에 대한 재반등과 중립금리에 대한 상승 우려를 계속 커지고 있는 것 때문에 성장을 좀 둔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재무부는 1월 말에 야 우리 2분기 때 단기국채 발행을 순감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단기국채를 줄이면 그동안 헤지펀드가 단기국채를 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살 게 없잖아요. 그러면 유통 속도가 다시 네. 빨라지는 유통 속도가 다시 둔화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계속 발행을 해줘야지 헤지펀드가 들고 있는 그 단기 채권이 만기가 되면 계속 재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단기 채권이 발행이 안 되면 기존에 들고 있는 채권은 만기 상환이 됐는데 다시 살 게 없으니까 네. 그럼 대출도 다시 상환시킬 거 아니에요. MF가 빌려준 대출도. 네. 그러면 MF 쪽으로 돈이 다시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 유통 속도는 다시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화폐 공급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통화 속도가 떨어지면서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2분기 때 갈 겁니다. 그 정부가 이거는 되게 조절하긴 편하겠네요, 그죠? 네, 정부가 지금 미국은 금리가 기준금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금리를 자본시장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장에 충격을 안 주면서 유동성을 끌어오고 네네네. 약간의 충격을 주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뭐 이런 방식을 다 예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재무부에서 생각할 때, 야 지금은 물가가 좀 셀 때니까, 야 지금은 이제 단기, 그다음에 뭐 언제는 뭐 할 때는 야 10년짜리 많이 풀고, 요런 걸 이제 조율을 네. 하면서 현재 물가 상황 혹은 뭐 인플레 이런 것들을 이제 네. 나름 컨트롤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정부가 2분기 때는 의도된 성장 둔화를 조치할 거라고 보고 있고 향후 전망 제가 여기 써놨는데 보시면 정부의 그 2분기 때 단기 국채가 줄어들면 네. 다시 헤지 펀드들이 MF에 빌려갔던 돈을 상환시키게 되면 이 MF는 그 받은 돈을 또 영래포에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영래포가 증가가 됩니다. 이게 다시 또 보라색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보라색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는 시중의 유동성이 긴축되는 방향입니다. 이게 긴축이 되면 결국은 통화 속도가 늦어지면서 성장이 둔화가 되고 네. 그 이후에 다시 물가가 둔화되는 시나리오가 저는 2분기 때 시간을 가지고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한 번에 다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유동성 긴축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 성장 둔화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물가 둔화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저는 2분기를 뭐 4월, 5월, 6월이라 보면 4월 달에는 유동성 긴축, 뭐 5월 달에는 성장 둔화, 6월 달에는 물가 둔화 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건 이제 미국 재무부가 그렇게 갈 것이다. 네, 미국 재무부가 그렇게 하고 시장은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2분기에 주가가 조금 어려울 거로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유동성이 떨어지면 결국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고 주식시장에 대한 또 위험 자산에 대한 그 우려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2분기 말쯤 되면 다시 물가가 좀 둔화가 되면서 주식시장은 물가가 둔화되면 또 호재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다시 좀 이제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2분기 때 급격한 하락보다는 이제 조정 정도로 전 생각하고 있고 그 조정을 잘 활용을 해서 주식시장을 좀 그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올리는 거를 저는 지금 말씀드린 2분기 때 가격이 좀 조정됐을 때 네. 그때는 올려놓으면 담아볼 만하다. 하반기 때는 괜찮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하면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성 과장님 시나리오에선 지금은 추가로 더 담을 때는 아니라고 보시는 지금은 전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예. 예. 그럼 지금은 어떻게 약간 좀 뭐 돈 좀 모아놓을 때예요? 지금 뭐 현금 저는 좀 비중을 좀 가져가는 게 그 결국 투자를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 네. 몰빵 그리고 다 빼고 이렇게 하면 투자를 오래 못 합니다. 네네. 그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좀 관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좀 현금 비중을 가져가면서 그래야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네. 내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시장은 나는 뭐 대응할 거라고 하면서 몰빵해 놓으면 실제로 주식시장 하락하면 대응이 안 됩니다. 그때는 도망치게 되지.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매크로 측면에서 좀 이렇게 유동성 긴축이 되려고 하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이제 제 의견에 좀 공감을 한다고 하면 네. 지금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 몰빵하는 시기는 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2분기 때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그러니까 올해 금리 인하가 거의 없고 이러면 당연히 시장의 우려는 커질 수 있어요. 하반기 때도. 네네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 좀 내러티브가 하반기 때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2분기 때 뭐 6월이나 7월 정도에 금리 인하는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가장 큰 이유를 좀 여기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그래프 보시면 뭐예요 이게? 이게 제가 6, 7월 금리 인하는 물가보다 옐런의 의지라고 써놨거든요. 네. 연준의 피벗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도로 보면 물가보다 지금 현재 정부 부채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고 결국은 정부는 물가가 어떻게 되든지 물가가 너무 폭등이 아니라고 하면 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 물가에 도달을 안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하는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물가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 많이 하는데 그 연준의 목표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부 특히 옐런의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세 가지 그래프를 제가 가져왔는데 네. 이 회색 그래프가 미국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거든요. 사람들은 이것만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정부 부채 GDP 대비해서 이렇게 높은데 네. 미국 견딜 수 있냐. 근데 그동안 견뎠잖아요. 정부 부채는 계속 올라왔는데. 네. 그 이유가 이 노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노란색 그래프가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에다가 미국 10년물 금리를 곱한 겁니다. 그러면 2000년에서 2020년까지는 이 노란색 그래프가 GDP 대비해서 떨어지는 추세였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금리를 낮게 유지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2022년부터 미국 장기채 금리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를 그동안 걱정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그 금리까지 곱한 노란색 그래프 보시면 빠르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 정부가 기준금리가 결국은 미국은 단기채로 그동안 발행하는 거를 장기채로 이제 리밸런싱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앞으로 뭐 몇 년간은. 그런데 이런 고금리 때 장기채를 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을 뿐더러 절대 하려고 안 할 겁니다. 이 고금리 때 누가 20년, 30년짜리 그렇겠죠. 채권을 많이 발행하겠습니까? 확정적으로 그럼 그 이자를 계속 줘야 되는 거니까. 확정적으로 그럼 이 노란색 그래프가 이 위에서 움직일 건데.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려 놓고 장기채를 많이 발행하려고 계획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옐런의 목표는 금리가 높을 때까지는 단기채로 버티다가 기준금리를 떨어뜨리고 난 뒤에는 장기채로 갈아타는 게 미국 정부 특히 옐런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네. 하반기 때 제가 유동성이 다시 공급될 거라 봤잖아요. 하반기 때도 장기채 그렇게 공급 많이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반기 때까지는 장기금리가 그렇게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기준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러면 결국은 2분기 때는 단기채를 줄이면서 유동성을 좀 줄이겠지만 다시 하반기 때는 단기채를 다시 늘리면서 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지금 현재 미국 유동성 그리고 기준금리 그리고 그런 식의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고 네. 그럼 채권은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채권에 네. 채권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제가 그 내러티브를 풀었잖아요. 지금이면 지금 이제 단기채는 계속 공급 2분기 때는 줄이지만 나오잖아요. 하반기 때는 또 늘릴 거다. 그러면 단기채를 전 안 삽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장기채 살 거예요? 저요? 네. 30년짜리. 저는 이게 결국은 장기금리가 네. 빠르게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올해만 놓고 보면. 그런데 상단은 잡힐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더 못 올라가게. 지금 미국 정부 부채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음. 결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장기국채의 발행량을 조금씩이라도 이제 늘려야 되거든요. 내년에는 더 늘려야 되고. 그런다고 하면 내년에 장기국채를 왕창 발행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장기국채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그렇게 빠르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5% 작년 상단처럼 5%를 넘어갈 거라고는 안 보고 있어요. 대신 이제 4에서 5 정도? 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장기채는 올해 연중 한 3.5에서 5% 정도의 변동성이 매우 클 거라 보고 있고 올해 연초만 해도 장기채가 3.8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기준금리 인하가 뭐 7번, 6번 프라이싱 되면서. 그런데 지금 또 4.4, 4.5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조금 더 2분기 때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라도. 결국은 그거의 상단을 5%를 뚫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고 대신 뭐 빠르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채는 금리 레벨을 보면서 분할 매수하는 거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거랑 별개로 장단기 커브 스티프닝 포지션도 같이 가져가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티프닝. 예. 장단기 금리가 확대되는 포지션. 네. 이게 결국은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고 장기채는 빠르게 안 떨어질 거라고 보면 지금은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돼 있잖아요. 네. 근데 기준금리는 떨어뜨리는데 인하하는데 장기금리는 잘 안 떨어진다고 하면 이 장단기 스프레드가 이제 벌어지는 방향으로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화되고 네. 그래서 벌어지는. 네. 그래서 장기금리만 계속 베팅을 하면 생각지도 못하게 만약에 장기금리가 안 떨어지거나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벌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스티프닝 가지고 있으면 네. 장기금리가 만약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장단기금리가 벌어지는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벌어지는 거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어요? 그거를 ETF로는 찾기가 쉽지 않고 네. 결국은 단기 채권을 매수하고 장기 채권은 인버스를 가져가는 방식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좀 아니면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증권사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무슨 말씀이세요? 아, 우리가 만들어 달라는데 만들어 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그런 관련된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그러니까 단기를 사고 네. 대신 장기를 숏을 가라는 인버스, 거잖아요. 예. 인버스를 가라. 장기채를 예를 들어서 TLT 같은 20년물을 가져가고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방식이고 아니 근데 장기채 20년 예를 들어 인버스라고 치면 네. 그건 장기채 가격이 떨어질 거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갈 거에 베팅하라는 거 아니에요? 장기 금리? 장기채 금리? 장기금리가 결국은 내려갈 거라고. 그러니까 장기채를 이렇게 사는 거는 네. 장기금리가 내려가야지 자본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채를 분할 매수하는 거는 레벨을 보고 접근을 하시고 네. 장단기 스프레드를 확대에 베팅 가져가려고 하는 거는 네. 기준금리는 인하를 해도 장기금리가 빠르게 안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 베팅을 하시던지 아니면 기준금리가 인하를 안 할 수 있잖아요. 안 하는 상황이고 장기금리가 폭등할 수 있거든요. 이게 네, 네. 그 가능성에 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 폭등 가능성에 대비를 해라. 만약에 그 물가가 제가 생각했던 방식과 다르게 네. 물가가 폭등을 한다거나 네. 금리가 지금 국채에 대한 국채가 발행량이 많은 걸 우려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장기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지금 레리 서머스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JP모건 다이먼드 8%막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지션을 같이 가져가면 그렇게까지 갈까? 안 가죠. 저는 안 갈 거라고 보는데 그 가능성을 가져가면 장기 금리만 가져갔을 때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그래서 증권사에서 풀업을 하는 사람들 보면 네. 방향성만 베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스프레드 베팅을 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야지 이게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내가 좀 안정적으로 돈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내가 좀 약간 그 투자하는 거에 조금 충돌할 것 같은 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채권을 장기채를 그냥 쭉 사요. 왜냐면 네. 지금 레벨 자체가 네. 금리 레벨이 야 이 정도는 뭐 거의 저 고점인 것 같아. 여기서 네. 아마 더 내려갈 것 같아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제 쭉쭉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안 맞다고요? 확대된 베팅,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베팅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돈의 뭐 한 30%는 그 쭉 가는 거에 이제 뭐 베팅을 했는데 네. 이 나머지 또 한 30%는 이 장기 금리가 완전 또 올라갈 거에 베팅을 좀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스프레드 베팅은 네. 그냥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 그냥 쭉 홀딩하는 전략. 그리고 장기채를 가져가는 방식은 네. 금리가 높을 때 좀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고 네. 뭐 제가 만약 미국채 10년물을 4에서 5%를 본다고 하면 4 정도 되면 또 좀 비중을 줄이고 5 정도 되면 비중을 늘리고 이 방식으로 계속 장기 금리 좀 관리를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홀딩을 해서 가져가라는 전략을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와.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종목 사는 사람들 보면 네. 뭐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코스피 인버스도 들고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나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로 그를 매수를 하는데 코스피 인버스는 가져갑니다. 이게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간에 난 종목에 베팅을 하겠다라는 전략이거든요. 시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코스피보다는 삼성전자가 덜 떨어질 거고 코스피가 올라가면 삼성이 더 오를 것 같다는 전략으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해지 자산이 지금은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면서 코스피를 인버스를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전략인데 네. 그런 걸 헤지펀드들도 많이 합니다. 종목은 롱 그리고 지수는 숏. 근데 이제 지금 금리는 제가 장기채를 네. 뭐
스트롱 바이 이런 거를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고 주식시장은 제가 우상향을 보지만 채권 시장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해지 전략을 좀 그 장단기 스프레드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예. 채권에 대한 훨씬 더 투자도 마음 안심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채권은 사실 지금 막 엄청나게 추천하는 전략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가져간다고 하면 전 이 방향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이 이유가 결국은 뭐 재무부의 표를 보시면 재무부는 결국은 올해 2분기 때 장기채를 지금 발행을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네, 드렸고, 네. 단기채는 순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는 아까 전에 성장과 물가가 결국은 둔화될 거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금리는 장기채가 2분기 초에는 좀 상승할 수 있지만 결국은 장기금리 상단은 제어될 거고, 그리고 결국은 저는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채권을 지금 뭐 이렇게 사면 괜찮다고 보고는 있지만 이 생각과 반대로 갔을 때, 그러니까 재무부의 그 유동성 정책이 안 먹혔을 때는 그 리스크를 또 우리가 네. 다 준비를 관리를 해야 되는 네,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개인이 선택하기는 좀 쉽지 않은 전략인 거야.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전 훨씬 더 올해 좋다고 보고 있고, 예. 채권은 좀 하려고 하시면 이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인플레이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네. 인플레이션이 이게 빨간색 그래프가 상위 1%의 자산입니다. 이게 1970년도부터 보면 상위 1%의 자산이? 네, 파란색은 상위 40%의 자산. 네. 근데 이때 1970년도는 상위 중산층이 많았습니다. 미국 경제에다가. 근데 지난 50년간 중산층은 비중은 떨어졌고요. 지난 50년간 상위층의 비중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네. 자산의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2차 인플레를 1970년도 같은 2차 인플레를 우려를 하거든요. 네. 돈을 이렇게 많이 풀면 유동성 리스크가 온다. 인플레 리스크가 온다. 네네. 그런데 않다는 거구나. 이런 부의 양극화는 결국은 네. 인플레이션 리스크로는 가지 않습니다. 이게 중산층이 많아야 거기에 대한 소비나 이런 것들이 과열되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1%를 지금은 상위층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고, 지금 그건 더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돈을 도는 거 보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계속 5.5%에 유지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재무부가 국채로 대기업들한테 유동성만 풀어주는 방식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실물시장 이런 쪽으로 돈이 가는 것보다는 계속 그 자산시장 있잖아요. 그 주식시장. 여기서만 돈이 돌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있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돈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화폐 현상에 대한 2차 인플레는 올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이고, 인플레는 이제 그 공급망이 또 차질이 생기면 인플레 올 수 있겠죠. 네. 뭐 최근에 이제 지난 그 일요일 날도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뭐 일어나고 있지만, 네. 이런 것 때문에 또 뭐 지금 물류 창고나 이런 것들이 또 막 일시적으로 막히게 되면 그런 공급망 차질에 의한 인플레는 다시 올 수 있지만, 이거는 실제 일시적인 거거든요. 네네네네. 실제로 화폐 현상에 대한 인플레, 그리고 임금 인플레 이런 것들이 진짜 끈질긴 인플레로 올라가는 방식인데, 네. 그런 리스크보다는 지금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왜 올라갔느냐를 지금 판단하는 기준은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망 차질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네네. 이런 상황이면 미국 정부나 연준도 이런 고금리 유지는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부터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 보고 있고, 네. 그게 미국의 목표 수준인 2%가 안 가더라도 정부 부채에 의한 그 연준의 피봇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네. 보시면 결론은 결국은 2분기 때는 뭐 유동성 긴축에 의한 변동성이 있을 거라 보고 있지만, 네. 하반기 때는 다시 그런 미국 정부는 유동성을 풀 거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지금 물가에 대한 우려가 네. 많이 둔화될 거다 다시. 그런 상황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은 다시 하반기 때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좋아져야 저 바이든도 뭔가 재선에 네. 뭐 이런 꿈을 또 꿀 수 있겠죠. 연준이 안 하려고 해도 바이든이 금리 인하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올해 만약에 기준금리 인하가 뭐 네. 지금 뭐 3번 하려고 하다가 지금 2번, 1번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올해 안 한다까지도 만약 간다고 하면 네. 그때는 뭐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한다고 하면 그때 주식이랑 뭐 채권이랑 둘 다 저는 좀 담아도 되지 않을까. 결국은 인하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다시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시고 네. 바텀업의 기업들 좀 잘 분석하시면 올해 좀 좋지 좋은 않을까? 결과가 있지 않을까. 아. 주식은 이렇게 오를 때 막 사는 것보다는 네.
좀 이게 좀 가격이 좀 괜찮을 때 사는 게 아무래도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 그 측면으로 좀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4월 그리고 올해 투자 전략, 특히 이제 채권 또 유동성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들은 저희가 2번, 3번 반복해서 곱씹어 보시면 그리고 네. 채권은 네.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강력하게 추천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대응을 하면 올해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제가 뭐 헤지 펀드나 이제 증권사의 그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면 또 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가 좀 예, 보일 테니까. 매수를 많이 하라는 전략은 아닙니다. 채권 쪽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잘 대응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자, 노래방 가면 저 벚꽃 엔딩 이런 거 많이 부르시죠? 네, 장범준. 네. 안 부릅니다. 자, 하여튼 올해 벚꽃 다 졌습니다 이제. 네네. 네. 자, 우리 성상영 과장님, 오늘도 좋은 이야기. 내용이 아주 괜찮았나요? 좋습니다. 내용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아침마다 이렇게 성상영 과장님 만나고 나면 크게 뭘 배운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그 느낌이 오래 가지 않고 금방 까먹어서 제가 문제인데 그러나 뭐가 크게 사석에서 배운 보시죠. 사석에서. 크게 배웠습니다. 네. 네, 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